한때는요, 정말 패션, 문화, 그리고 젊은의 에너지로 그냥 터져나가던 곳. 대한민국 트렌드의 심장이라고 불렸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사동 가로수길이죠. 하지만 지금 그곳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때 서울의 자존심이었던 이 거리가 지금은 유령상권이라는 아주 섬뜩한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람들 웃음소리 대신에 텅 빈 가게 사이로 그냥 바람소리만 휑하게 들리는 곳. 과거에 그 활기 넘치던 모습이랑 지금의 이 황량함을 비교하면 와, 정말 그 대비가 우리를 압도할 정도입니다. 41.6%. 이게 현재 가로수길의 공실률, 그러니까 가게가 비어있는 비율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길을 걷다 보면 5걸음마다 가게 2곳이 그냥 텅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단순히 경기가 안 좋다, 장사가 좀 안 된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상권의 심장이 완전히 멎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의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숫자죠. 자, 지금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했던 상권이 도대체 왜,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는지 그 기이한 미스터리를 아주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요, 이 붕괴가 무슨 몇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과 몇 년 전 2019년만 해도 가로수길 공실률은 4.5%에 불과했어요. 빈 가게를 찾기가 정말 힘들었던 거리가 단 4, 5년 만에 거의 폐허가 된 거죠. 이건 서서히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 아주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서울 트렌드의 심장이 이렇게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그 실마리는 모두가 환호했던 세계 최고의 혁신 기업이죠. 바로 애플의 등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로수길의 비극은 아주 역설적이게도 애플 스토어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게 그냥 와 멋진 가게 하나 들어왔네 이런 사건이 아니었어요. 시장의 모든 규칙을 파괴하고 아주 파괴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킨 그야말로 거대한 충격파였습니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가로수길은 대기업이 만든 거리가 아니었어요. 재능 있는 디자이너, 예술가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낸 문화의 중심지였죠. 사람들이 여기에 왜 열광했냐면 바로 그 예측 불가능한 개성과 독창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애플이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애플이 맺은 임대계약은 시장에 정말 전례 없는 충격을 줬습니다. 계약 기간은 20년, 그리고 월세 600억 원을 선불로 내는 조건. 이걸 월세로 다시 계산해보면 한 달에 약 2억 5천만 원입니다. 당시 가로수길에서 제일 비싼 가게의 임대료마저도 가뿐히 뛰어넘는 그야말로 상식을 파괴하는 금액이었죠. 바로 이 거래 하나가 애플 벤치마크라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기준점을 시장에 딱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비정상적인 기준점은 파괴적인 젠트리피케이션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많이 들어보셨죠? 기존의 독특한 가게들이 막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 못하고 밀려나고 그 자리를 거대한 자본이 차지하는 현상이잖아요. 아니 애플도 저 정도를 내는데 내 건물이라고 못 받을 게 뭐야? 동네 건물주들은 너도 나도 임대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가로수길의 영혼과도 같았던 작고 개성 있는 가게들은 버티지 못하고 쫓겨났고요. 그 빈자리는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거대 프랜차이즈들이 채웠습니다. 가로수길은 그렇게 그냥 평범한 쇼핑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 비극의 가장 기이한 미스터리입니다. 상권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건물주들은 왜 임대료를 내리기는커녕 텅 빈 가게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걸까요? 그 속셈이 대체 뭘까요? 상식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가게를 비워두는 것보다는 좀 싸게라도 임대를 주는 게 무조건 이득일 텐데 말이에요. 이 비상식적인 행동 뒤에는 강남 부동산 시장에 아주 복잡하고 어두운 공식이 숨어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상업용 건물의 가치는요, 단순히 얼마에 팔렸다 이게 아니라 그 건물이 벌어들이는 월세 수입에 따라 직접적으로 계산이 돼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수익률 환원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월세가 높을수록 건물 가치도 높게 평가받는 구조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건물주의 딜레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계산법의 핵심은 오늘의 작은 손실이 내일의 더 큰 이익을 지킨다는 믿음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건물주가 공식 계약서에 낮은 임대료를 딱 적는 순간 이건 그냥 월 수입 몇 푼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건물 전체의 공식적인 자산 가치가 수십억 원씩 폭락하게 됩니다.
이건 바로 은행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문제, 그리고 나중에 건물을 팔 때 가격이 떨어지는 문제로 직결되죠. 생존의 문제입니다. 결국 건물주에게는 당장의 손해를 좀 보더라도 몇 년간 가게를 비워두는 게 자신의 소중한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가로수길의 가게들은요, 장사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재산 목록에 적힌 그 숫자를 지키기 위한 인질로 잡혀 있는 셈입니다. 건물주의 금융 논리가 시장의 경제 논리를 완전히 그냥 찍어 눌러버린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가로수길을 떠난 손님들, 그리고 쫓겨난 가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가로수길 메인 도로가 이렇게 유령 도시가 되는 동안에 바로 그 뒤편 골목 세로스길은 젊은이들로 푹 쩍였습니다. 이건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신사동이라는 지역 자체를 떠난 게 아니라 가로수길의 그 비상식적인 가격과 획일성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로스길에서 가로수길이 잃어버렸던 것, 바로 합리적인 임대료와 개성 넘치는 독창성을 다시 찾아낸 거죠. 다른 주요 상권하고 비교해보면 가로수길의 문제가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팬데믹에 직격탄을 맞았던 명동도 이제 회복 중이고요. 요즘 가장 핫한 성수동은 빈 가게를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다른 곳들은 다들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데 유독 가로수길만 이렇게 홀로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외부 환경 탓이 아니라 투기적 탐욕에 만들어낸 비현실적인 임대료, 즉 스스로 자초한 무죄 때문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결국 이 가로수길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한 동네 상권이 망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도시 전체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곳의 텅 빈 상점들은 그냥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문 같은 셈입니다. 건물주들은 단기적으로 임대료를 올려서 돈을 벌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상권의 매력이라는 가장 큰 자산을 자기들 손으로 파괴해버린 셈입니다. 그들이 쫓아낸 건 단순히 세입자만이 아니었던 거죠. 사람들이 가로수길을 찾아야 할 이유, 그 자체를 쫓아낸 겁니다. 지금 이 위태로운 대치 상황, 영원히 갈 수는 없겠죠. 현실을 부정하면서 억지로 쌓아올린 거품이고 이건 터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입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결국 가로수길 임대료가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지는 고통스러운 조정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10여 년 전 하나의 거대한 계약으로 시작됐던 탐욕의 거품이 마침내 터진 이 폐허 위에서 과연 누가 그리고 무엇으로 가로수길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될까요? 이 거리의 미래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일지도 모릅니다.